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기승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중국 근세바 두 번째 명나라의 정치를 황제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봤어요. 자, 간단하게만 정리해 볼게요. 명태조, 홍무제, 주원장. 포인트 뭐? 평민 출신이다. 처음부터 강남 지방인 남경에 건국했다. 그리고 유교를 반포했다. 제상제를 폐지했다. 그리고 이갑제, 어린도책, 부역황책. 자, 영락제, 반란을 통해 왕이 되었다. 동창, 금이위, 내각대 학사, 북경천도 자금성, 그리고 정화의 원정, 베트남 정복, 특히 정화의 원정 내용 잘 그 자료랑 함께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북로남의 혼란기, 토목보이변, 경술해변, 전국시대, 왜구들. 하지만 그나마 버틴 건 신학노개척으로 유럽에서 들어온 아메리카의 은. 이 상황에서 황제가 된 신종 만력제, 그리고 개혁을 실시했던 장거정, 북로남의 해결 어떻게 했다? 몽골은 배부른 돼지, 북로는 몽골, 이 몽골은 배부른 돼지, 강화를 통해 마시개설, 남해는 물리친다. 누구로? 척계강, 절강번법, 기호신서, 그리고 세금제도 개혁, 이게 되게 중요했죠. 양세법 이후로 수십 가지로 늘어나는 세금을 딱 두 가지, 지세, 토지세인 지세와 인도세인 정세로 줄이고, 뭐로 납부해라? 이제 현물이 아니라 은으로 납부해라. 시대 변화를 반영한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장거정이 죽고 신종이 사치에 빠지고 임진왜란 참전으로 명나라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명청교칙, 이제 본격적인 청나라 정치인데 이 부분이 이제 청나라 정치랑 겹치는 게 많아서 쌤이 그냥 청나라로 넘긴 거예요. 자, 임진왜란 참전으로 조선과 명나라가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등장한 게 바로 누르하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기억합시다. 누르하치. 누르하치가 이 만주족, 여진족을 통합합니다. 그러면서 만든 군사기구가 8기군이에요. 8기군. 8개의 깃발, 색깔로 부대를 구분하는 이 여진족 특유의 군사 사회 시스템 8기군입니다. 그러니까 징기즈칸에게 천호제가 있었다면 잘못 써요. 누르하치에게는 8기군이 있었던 겁니다. 청나라의 시그니처죠.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드디어 나라까지 만듭니다. 후금. 자, 당연히 명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명나라가 이 이제 후금을 쳐야 되는데 문제는 명나라도 지금 힘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한 얘기죠.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에게 도와달라는 게 당연한 거야.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조선에게 출병을 요구합니다. 근데 당시 조선의 왕은 광해군. 우리 광해군은 실리적인 중립 외교. 함부로 한 나라의 편을 들었다가는 조선은 정말 끝장날 수도 있다. 이래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중립 외교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사르우 전투. 이 사르우 전투는 누가 싸운 거죠? 네, 명나라와 조선연합군이 누구랑 싸운 거야? 누르하치의 후금이랑 싸운 거예요. 근데 조선에서는 광해군이 중립외교 때문에 강홍립에게 미리 지시를 내리죠. 적당히 싸우다가 항복해라. 그러니까 조선은 싸울 마음이 없어. 그래서 이 사르우 전투에서 결국 후금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무리 조선이 이런 다른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래도 대단한 거야, 얘들아. 명나라를 깨부신 거잖아요.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을. 하지만 광해군의 이런 태도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고려천자 신종 만력제 은혜에 깊이 감화되어 있는 조선의 사대부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배신 행위였어요. 그래서 인조반정이 터지고 광해군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인조 정권은 외교정책으로 뭘 내세웠죠? 친명, 배금. 그래서 이제 친명, 배금, 이제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금을 배척하겠다. 그러니까 금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금나라가 조선에 쳐들어오니 바로 정묘호란이 터집니다. 여기서 이제 인조는 강화도로 도망을 치고 두 나라 사이에 강화가 맺어져서 후금과 조선이 형제관계를 맺게 돼요. 자, 그 이후에 자신감을 얻은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꿉니다. 바로 청태종 홍타이지. 그리고 홍타이지는 몽골을 복속해요. 영락제를 뛰어넘은 거죠. 명나라의 그 위대한 정복군주라는 성조 영락제도 본인이 직접 고비사막으로 원정 갔지만 몽골을 복속시키진 못했어요. 여진족을 복속시키고 베트남을 정복했지만 그 몽골을 이 홍타이지가 복속을 한 거야. 그리고 자신감을 얻어서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황제의 칭호를 쓴 다음에 조선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해요. 여기에 조선이 거부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호란이 터지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병자 호란입니다. 홍타이지가 직접 10만이 넘는 군대를 끌고 와서 남한산성에 갇혀있던 인조가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립된 명나라,
어떻게 멸망하느냐? 명나라는 내부의 반란으로 무너져요. 당시 이자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일으킨 농민 반란으로 북경이 무너지고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불쌍한 숭정제는 자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숭정제는 사실 되게 여러모로 괜찮은 왕이었어요. 괜찮은 황제였는데 그 전에 영락제가 쌓아놓은 똥이 너무나 질펀한 거야. 이 영락제가 쌓아놓은 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숭정제는 결국 이자성의 난으로 북경이 함락될 때 강남 지방으로 도망치자 혹은 산해관을 지키는 군대를 불러들이자라는 신하들의 요구를 모두 거절하고 천령은 명나라를 떠났다 하고 이 무너져가는 이자성의 난으로 점령돼가는 자금성을 보면서 이 자금성 뒷산에 올라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하게 됩니다. 이 숭정제의 자살에 관련돼서 유언이 되게 참 가슴 유언이 있는데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짐은 즉위한 지 17년. 짐은 덕이 부족하나 일신을 돌보지 않고 노력했음에도 하늘의 책망을 받아 반란군이 자금성을 점령했다. 여기서 말하는 반란군은 청나라 군대가 아닙니다. 이자성의 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자성의 반란. 그래서 자금성을 점령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지하의 조상님을 뵐 것인가? 도적들은 짐의 시신을, 이 짐이 이제 숭정제를 말하는 거죠. 내 시신은 마음대로 해도 좋으니 백성들은 한 명도 상하게 하지 마라. 참 가슴 아픈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숭정제의 자살, 북경을 함락시킨 이자성의 군대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시 국경을 지키고 있던 이 만리장성 산해관을 지키고 있던 명나라 장군 오삼계가 청군을 끌어들입니다. 청나라에 항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 청나라 순치제의 군대에 의해서 이자성의 난도 진압이 되고 북경도 다시 점령당하게 되면서 명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명청교체기를 이렇게 명나라 입장에서 보니까 뭔가 좀 순서대로 정리가 안 되는 느낌도 있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 명청교체기를 청나라 입장에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시간의 순서대로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런 탐구자료들 여러분들 꼭 다 읽어보시고요. 뒤로 넘어와서 이제 청나라의 정치입니다. 청나라의 정치. 자, 우선 다시 한번 타임라인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청나라의 정치에서 우리가 시발점은 누굽니까? 바로 청태조 누르하치입니다. 이 청태조 누르하치가 뭘 조직합니까? 네, 여진족들의 고유의 군사제도인 팔기군을 조직을 해요. 이 팔기군은 이 여진족 최정의 군사들만 모아놓은 그런 최정의 군사들이고 깃발의 색깔로 부대를 구분을 합니다. 자, 근데 이 팔기군 자체가 이 누르하치가 조직한 군사 조직인데요. 원래는 만주족들만 이 팔기군에 포함을 시켰었어요. 별도의 호적으로 관리하고 토지도 나누어주고 관리했는데 나중에 이 후금이 청나라가 되면서 여진족만의 나라가 아니라 한족, 나아가 몽골, 티벳, 신장 이런 다양한 민족을 지배하는 다민족 대제국이 되면서 이 팔기군에도 만주족 이외에 그들이 다스리는 몽골과 한족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만주 팔기 이외에 몽골과 한족으로 이루어진 팔기군도 나오는 거예요. 일종의 민족 융합체계죠.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를 하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신라의 중앙군인 구서당에 신라인들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인들도 포함을 시켜주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팔기군의 힘으로 여진족, 만주족을 통합해요. 자, 우리 여진족을 통합한 게 지금 2번 나왔어요. 12세기 때 완안부의 아구다가 이 여진족을 통합한 다음에 금나라를 세우죠. 이게 지금 17세기에는 누르하치가 팔기군의 힘으로 여진족을 통합해서 후금을 세운 거야. 이 금나라를 계승했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얘들아, 금나라 여진족이 나왔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시기와 사람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금을 건국하게 됩니다. 후금 건국. 그리고 이 후금을 건국한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사르후 전투예요. 이 후금을 막아야겠다 그래서 누르하치의 후금과 명나라 조선의 연합군이 싸우지만 아까 말한 대로 당시 조선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 그래서 강옥립이 조선군이 이끌던 강옥립은 후금에 투항하게 됩니다. 자, 이런 중립외교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대부들이 중심이 되어서 인조반정을 일으키고 광해군을 몰아내고 조선에서는 친명 배금으로 외교가 넘어가게 돼요. 이거 사르후 전투가 되게 많은 걸 바꾼 거야. 자, 다시 한번
누르하치가 8기군을 조직해서 후금을 건국했고 이 후금을 막겠다고 명나라 조선의 연합군이 사르우 전투를 일으켰지만 오히려 여기서 후금에게 패배하게 되고 당시 조선은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에 따라서 강홍립이 조선군이 후금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불만을 가진 조선의 사대부들이 인조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몰아내게 되는 거죠. 자, 조선의 방향이 변했습니다. 조선.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사르우 전투 이후에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시행하던 광해군은 몰락하게 되고 인조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인조는 친명, 배금 정책이 바뀐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새롭게 후금의 지도자가 된 게 바로 누르하치의 아들 홍타이지입니다. 홍타이지는 아버지랑 생각이 달랐어요. 누르하치 자체는 조선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밉보해 준 게 있어. 좀 불쌍히 여겨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도 얼마나 강대국들 사이에서 골치가 아프니 이래서 광해군의 이런 중립외교, 강홍립의 투항도 받아주고 강홍립의 조선군도 돌려보내준 게 누르하치야. 근데 아들인 홍타이지는 오늘날 따지면 혐한증 걸린 애예요. 아버지 이해를 못했어. 왜 아버지는 저렇게 조선에게 잘해주지? 그냥 밟아놔야지? 하고 있었는데 조선이 그 명분을 준 거죠. 중립외교 광해군이 무너지고 인조 정권이 친명 배금을 내세우는 거야. 이러니까 홍타이지가 옳거니 이래가지고 조선을 밟아놔야겠다 그래서 정묘호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명나라도 건재하고 이 후금도 조선에만 힘을 집중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묘호란은 인조가 강화도로 도망을 치고 어느 정도 싸우다가 금방 화해를 하게 돼요. 실제 정묘호란 때 쳐들어온 후금의 군대도 한 3만 명 정도고 홍타이지가 직접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정묘호란으로 조선과 후금이 싸우고 그 이후에 조선과 후금은 무슨 관계? 형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누가 형? 당연히 후금이죠. 후금이 형이고 조선이 동생이죠. 자, 이렇게 조선을 한번 밟아놓은 다음에 홍타이지는 어디로 쳐들어가느냐? 몽골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영락제도 하지 못한 몽골 북속을 이루어내요. 이때 내몽골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묘호란으로 조선과 형제관계를 맺고 몽골을 복속한 이후에 자신감을 얻은 홍타이지는 나라 이름을 뭐로 바꿔요? 네,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다음에 조선에게도 새로운 관계를 강요해요. 이제 형제가 아니라 무슨 관계? 군신 관계를 맺자. 그 말은 뭐야? 명나라와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 이거예요. 이제 명나라 황제가 아니라 나 청나라 황제인 나 홍타이지를 섬겨라 이거죠. 여기에 관해서 이제 조선이 반항을 해서 터진 게 병자호란. 병자호란 때 이제 남한산성의 치욕을 겪고 조선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런 배경 스토리를 알고서 우리나라 영화인 남한산성을 보시면 더 재밌어요. 이 병자호란 때는 홍타이지가 직접 왔거든. 10만의 군대를 끌고. 거기서 홍타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인조가 막 홍타이지한테 대가리 꽝꽝꽝 하는 거 나오죠. 자, 아무튼 이렇게 했지만 중요한 거. 자, 이렇게 정묘호란, 몽골 복속, 청나라, 황제, 병자호란 이런 식으로 힘이 강한 홍타이지도 여전히 명나라를 멸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명나라의 수도 북경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야. 여전히 만리장성은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명나라가 버틸 수 있던 이유. 당시 명나라에 위대한 장군이 있었어요. 이 명나라를 지키던. 당시 이제 명나라의 그 만리장성, 북경을 보호하는 성이죠. 만리장성. 이 만리장성에서도 산해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산해관. 그러니까 지금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면, 자, 여기 조선이 있고, 여기 이렇게. 그 지도가 왜 이러죠? 엉망이네요. 조선이 있고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 여기 중국의 수도인 북경, 베이징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후금,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꿨죠. 여기 조선이 있고. 근데 이 만리장성에서도 북경으로 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요새가 바로 여기 산해관이었어요. 산해관. 근데 여기가 난공불락이야. 여기를 못 뚫은 거예요, 청나라가. 실제로 누르하치가 죽은 이유도 이 산해관을 뚫으려다가 입은 부상 때문에 죽은 거야. 당시 산해관을 지키던 명나라의 유명한 수문장이 바로 원숭환이에요. 이름이 좀 그렇죠. 원숭환. 그래서 누르하치도 그리고 그 위대한 홍타이지도 이 원숭환이 지키는 산해관을 뚫지는 못한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뚫리게 되냐? 홍타이치 다음에 황제가 된 게 순치제예요. 이 순치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순치제가 황제가 됐을 때 공교롭게도 이 산해관을 지키던 철벽의 수문장 명나라의 마지막 희망 원숭안이 죽게 됩니다. 자연사가 아니에요. 간신들의 모함으로 죽어. 원숭안이 청나라랑 내통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간신들의 모함으로 원숭안이 죽게 되고 이 원숭안의 후임으로 산해관을 지키게 된 게 오삼계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명나라에서 뭐가 터집니까? 네, 농민반란 이자성의 난이 터진 거야. 그리고 이자성의 난이 결국 어디까지 가게 돼요? 네, 북경까지 무너뜨리게 되죠. 이자성의 난으로 명나라의 수도 북경이 점령당하고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우리 불쌍한 누구였죠? 숭치제는 자살하게 돼. 죄송합니다. 순치제래.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는 자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경은 지금 누구에게? 이자성에게 점령당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청나라와 북경을 점령한 이자성 모두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야? 산해관을 점령하고 있는 오삼계에게 주목을 한 거야. 지금 여기서 오삼계가 누구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실제 이자성이 이렇게 쉽게 북경을 점령하고 명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명나라의 모든 주력 군대가 이 산해관에 집중돼 있어서 그래. 청나라를 막느라고. 그래서 명나라의 주력 군대를 이끌고 있는 오삼계가 누구 편을 드느냐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이자성과 청나라 순치제 모두 오삼계에게 러브콜을 보내요. 내 편을 들어라. 근데 오삼계는 청나라의 편을 들게 됩니다. 산해관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산해관으로 청나라 군대가 무혈입성해서 이 청나라 군대와 청나라에 붙은 오삼계의 군대가 힘을 합쳐서 이자성의 난을 금방 진압해버리고 청나라 군대가 드디어 북경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라이브로 직관했던 게 당시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야. 얘네가 이제 이걸 보고서 특히 소현세자가 깊은 감명을 받죠. 청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청나라를 배워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병자호란 이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경을 결국 점령한 거는 누라치도 홍타이지도 아니고 순치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도움을 준 오삼계. 자, 그럼 여러분 사실 청나라 입장에서 누가 참 고마운 거죠? 오삼계가 참 고마운 거죠. 그래서 오삼계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삼계와 함께 당시 청나라에 항복한 장군이 2명 더 있었거든. 그래서 오삼계와 함께 항복한 2명의 장군 얘네들을 지방에 번왕으로 임명해 줍니다. 왕으로 임명해줘요. 이거 3번이라 그래. 오삼계와 나머지 2명 3번에 왕으로 임명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죠. 지방에 왕이 생긴 거고 얘들이 그 지방에 독자적인 군사권을 지니고 있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강희제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3명의 위대한 황제를 배울 거예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 3명이 가장 잘 나오는 황제들입니다.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인데 이 시기를 우리가 강건, 강희제부터 걸륭제까지 강건 성세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의 업적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제는 천고일제라고 불렸어요. 이거는 당시에 그 청나라에 들어와 있던 서양 선교사들이 붙인 명칭이야. 하늘 아래 최고의 황제다. 강희제 단점은 딱 하나밖에 없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만 제외하면 그는 완벽한 황제다라고 서양인들이 인정했던 황제예요. 이 강희제는 그 전에 이 청나라를 도와서 청나라가 북경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준 오삼계와 나머지 2명, 그래서 왕으로 임명받은 이 3번, 이거를 없애버립니다. 강희제가 니들이 우리 도와준 건 고마운데 너희 너무 불안 요소야 해서 3번을 폐지하겠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직위를 걷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삼계랑 나머지 2명, 이 3번이 용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삼계가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3번의 난이에요. 이걸 진압을 합니다. 이걸 진압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만큼 당시 3번이 가지고 있던 군사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야. 얘네가 가지고 있던 게 그 명나라의 마지막 정예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했던 거야. 그러니까 만약 이때 오삼계가
끝끝내 산해관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역사는 정말 뒤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이자성이 나라가 만들어졌겠죠. 정말 역사가 참 그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 아무튼 어쨌건 이 3번의 난은 결국 진압이 됩니다. 3번의 난을 진압했다라는 이게 굉장히 잘 나오는 선지예요. 강해제의 대표적인 업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불안 요소를 제거한 거야. 첫 번째라는 건 또 다른 불안 요소도 있었어요. 청나라에. 바로 뭐냐면 명나라의 부활을 꿈꾸는 세력이 있었거든. 어디에? 타이완에. 오늘날 대만에. 당시에 타이완을 정복했던 건 정원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해적 밀무역자 출신이었어요. 해적 밀무역자 출신인데 이제 명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고 갑자기 애국심에 불타오른 거야.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밀무역, 해적 세력을 규합해서 타이완을 점령하고서 여기서 이제 명나라의 부활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강한 해군력을 통해서 이 남부 해안가 지방을 습격하게 돼요. 이게 청나라에게 치명적이었던 게 뭐냐면 청나라는 여진족, 육지에서는 강하지만 얘네가 바다에서는 젬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완을 점령한 정성공의 이 정씨 세력을 무찌를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되게 오랫동안 고통받거든? 이거를 정복한 게 강희제예요. 강희제가 오랜 세월 수군을 양성을 해서 결국 타이완을 정복했던 이 정성공의 후예들, 그때 이 강희제가 타이완을 정복할 때는 정성공은 죽었고 이 정성공의 후예들 정치 세력들이 남아있었는데 이거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강희제 하면은 3번의 납 진압, 3번의 난 진압, 타이완 정복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청나라를 진정한 제국으로 만든 거예요. 그동안의 불안 요소들을 다 제거한 거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온 불안 요소 또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가 표토르, 다른 말로 표트르라고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발음 차이예요. 표토르, 표트르. 당시 러시아가 절대왕정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서양사 배울 때 되게 중요하게 배울 건데 표트르라고 하는 위대한 왕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이 동부지방 시베리아 이쪽으로 영토를 막 넓혀. 그러다가 이 강희제가 다스리는 청나라랑 이제 국경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트르의 러시아, 표트르 대제가 이끄는 러시아와 강희제가 이끄는 청나라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지게 돼요. 처음부터 얘네가 평화적으로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국경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 한국사에서도 접점이 나선정벌입니다. 우리 그 순치제가 북경을 베이징을 입성하는 걸 보고 감명받은 소현세자가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인 인조한테 청나라를 배워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결국 죽게 되죠. 그 이후에 형이 이렇게 죽는 걸 보고 왕이 된 둘째 복림대군, 그가 효종이죠. 효종은 북벌을 주장하게 됩니다. 청나라를 정복하자. 되도 않는 소리였죠. 그래서 청나라가 다 알아. 그래서 청나라가 야 뻘짓거리 하지 말고 니네 지금 기르는 군대 있지? 군대 좀 보내봐. 왜요? 우리 지금 러시아랑 싸움이 났거든. 러시아를 정벌해야 되니까 군대 보내봐. 그래서 북벌을 위해 기르던 조선군이 청나라와 러시아의 싸움에서 청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니 이게 바로 나선정벌입니다. 그러니까 북벌이 얼마나 허황된 구인가를 알 수 있죠. 다만 재미있는 건 이때 조선군이 굉장한 활약을 해요. 그 당시에 청나라군이랑 싸우던 러시아군의 기록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어느 순간부터 청나라 진영에 대가리 큰 병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두병이 등장했다. 근데 애들은 총만 쐈다면 백발백중이다. 왜 대두병이야? 그 조선군이 원래 그 챙이 넓은 모자를 쓰잖아요. 그걸 이제 보고 러시아 애들이 대가리 큰 병사, 대두병이라고 부른 거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국 몇 번의 국경 분쟁 이후에 러시아와 국경을 설정하는 조약을 맺게 되니 이게 바로 네르친스크 조약이에요.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와 청나라의 강희제가 맺은 국경 설정 조약인데 이건 평등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인 동시에 평등 조약입니다. 불평등 조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르친스크 조약. 이렇게 설명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책을 편찬하기 시작해요. 고금도서 집성. 고, 옛날, 금, 현재. 과거부터 현재까지. 고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모든 도서를 집대성한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편찬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벌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한족 지식인들 회유. 지금 어쨌건 한족인들 입장에서는 오랑캐인 여진족들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잖아. 기분이 나빠. 반항감이 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걔들에게 명예도 세워주고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야, 이번에 우리가 뭐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한 모든 책들을 집대성할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니? 너희 한족 지식인들이 필요해. 이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규모 편찬 사업 펼치면서 한족 지식인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거야. 한족 지식인들 회유.
두 번째, 통제예요. 사상 통제. 모든 한족 지식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일을 시키는 거 앞에서 관찰하는 거지. 딱 보면 보이죠? 얘는 책을 편찬하는 걸 보니까 이놈 새끼 사상이 불순한데 우리 청나라에게 반항심이 있구만! 한번 잡아들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식인들을 회유하고 통제하기 위한 이중적인 목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편찬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게 엄청난 대규모 프로젝트였어. 그래서 시작한 건 강희제인데요. 완성된 거는 그 아들인 옹정제예요. 마치 조선에서 경국대전을 편찬한 게 시작한 거는 세조인데 완성된 건 성종인데처럼 고금도서 집성을 편찬을 시작한 거는 강희제인데 이게 완성된 건 옹정제라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강희제 중요한 포인트 많습니다. 자, 강희제 이후에 이제 황제가 된 건 옹정제인데 이 옹정제는 냉면제 왕이라 불러요. 이 냉면이가 먹는 냉면이 아니고요. 냉면, 차가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황제라는 거예요. 사실 역사서에도 감정이 없는 것 같다. 너무 냉혹하다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 옹정제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냉혹하냐면은 그 태제를 정하잖아요. 자기 다음 왕위 계승자. 이걸 안 정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좀 재미있는 이야기 알아두시면 옹정제가 시행했던 것 중에 이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게 황태자 밀건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그 수십 명의 아들들에게 선언한 거야. 나는 장남이라고 무조건 왕위를 물려주지 않겠다. 나에게 이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고 싶으면 너희의 능력을 나에게 입증해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을 관찰하고 점수를 매겨서 가장 적합한 황제의 자질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누구를 차기 황제로 임명할지는 비밀로 붙이겠다. 내가 죽으면 내 금고를 열어봐라. 그러면 거기에 다음 황제가 누가 될지 적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내내 황자들을 경쟁시키고 점수를 매긴 다음에 진짜 그 마지막에 다음 황제가 누가 될지는 딱 봉투에 밀봉해서 비밀로 한 다음에 본인만 열어볼 수 있는 금고에 탁 넣어놓고서 죽고 난 다음에 공개하게 한 거야. 그 과정에서 황자들끼리 권모술수를 써서 서로 죽고 죽여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죽는 건 네가 능력이 부족해서고 상대방 황자를 죽일 수 있다면 그것도 너의 능력이다 했던 거야. 그래서 참 되게 잔혹하죠, 자기 자식들한테. 저는 절대로 저의 아들이 승하게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요. 뭐 어떡해 이런 걸. 아무튼 이런 냉면제와 옹정제는 엄청나게 황제권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설치한 게 군기처예요. 이 군기처는 우리나라 조선의 그 비변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변사. 자, 우리 비변사가 어떤 기구였죠? 예. 그 중종 때 삼포회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시기구로 설립했다가 명종 때 을묘해변으로 정식기구가 되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가 최고기구가 되죠. 그러니까 원래 군사적인 업무만 처리하다가 나라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국정총괄기구가 된 게 비변사잖아. 군기처도 똑같아. 이걸 처음 만든 이유는 군사의 통제권, 군 통수권을 황제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뭐냐면 강희제 때 워낙 전쟁이 많았죠. 3번에 난 진압, 타이완 정복, 러시아와의 국경 분쟁, 네르친스크 조약. 그래서 당장은 전쟁에 이겨야 하니 유능한 장군들에게 군사권이 여기저기 분산돼 있는 게 많았어요. 그걸 이제 옹정제가 이제 그 흩어져 있던 모든 군사권을 누구에게? 황제인 나에게 집중시키겠다. 해서 군기처를 통해서 모든 군사권을 황제가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 군기처 힘이 강해져서 나라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국정총괄기구가 돼요. 모든 결정권을 황제에게 집중을 시킵니다. 이 군기처에 있는 대신들이 대표적인 관직이 군기대신이란 군기장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겠죠. 근데 이 중요한 자리를 누구에게 임명을 시키느냐? 만주족과 한족을 동등하게 임명시켜요. 만한병용제. 이게 청나라의 대단한 점이야. 몽골족의 인종차별주의를 하게 되면 한족의 반발을 받으니까 국가의 주요 관직은 만주족과 한족을 병용, 같이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군기대신 중에서 한족 출신의 군기대신도 있었습니다. 근데 군기처 설치. 그리고요, 이 사람은 책을 하나 펴냅니다. 황제가 직접 쓴 책이야. 옹정제가 직접 쓴 책인데 바로 대의각 미록이라는 책이에요. 대의각 미록.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자, 당시에 그 한족들의 대표적인 사상이 뭐예요? 성리학이죠. 성리학. 남송 때 주의가 집대성한 정신승리. 이 성리학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대의명분과 화의론.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화이론. 세상을 다 뭐로 보는 거야? 화, 그리고 이. 중화와, 글씨가 왜 이러죠? 죄송해요. 글씨가 너무 엉망이죠? 세상을 중화와 오랑캐로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누가 중화냐? 우리 한족이 중화다. 그리고 그 한족을 제외한 니들 나머지는 다 오랑캐야 하고 정신승리하는 거잖아. 여기에 대해서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정말 한족이면 다 중화야? 한족을 제외하면 다 오랑캐야? 야,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연쇄살인마가 있어. 인간 개쓰레기야. 아동 성폭행의 연쇄살인마. 진짜 죽여마땅한 인간 개쓰레기야. 근데 걔가 한족이야. 그럼 걔는 중하니? 그리고 비록 태생은 너희들이 말하는 오랑캐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어. 특히 문화적으로 너무 뛰어나. 성리학에도 통달했고 나라도 훌륭히 다스려. 근데 오랑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차별받아야 돼? 도대체 니들이 말하는 그 중화의 기준이 뭐야? 한족이면 덮어놓고 다 중화야? 혈통이 한족이면 다 중화야? 그거 아닌 거 아니야? 오랑캐라고 해도 니들이 부르는 이민족이라고 해도 오랑캐라고 해도 문화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중화의 주인이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문화 중심의 화이론을 문화 중심의 중화 사상을 내세운 거야.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 니들이 말하는 그 중화의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문화적인 능력이다. 문화적인 화이론을 내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감의 상징인 거죠. 내 아버지인 강희제와 나를 보아라. 니들 어리석은 황제 신종 만력제랑 비교해봐라. 누가 더 중화에 적합한 황제냐? 누가 봐도 강희제랑 옹정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나라 잘 다스리면 이 정도면 우리 중화의 주인이라고 인정할 만하지 않아? 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화이론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실제로 한족 지식인들이 반발을 못했어. 너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그래서 이런 대의강미록을 저술했다라는 거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고금 도서집성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그 러시아랑 국경선을 체결한 게 네르친스크 조약이잖아요. 그 이후에 좀 더 국경 분쟁이 또 생겨가지고 다시 한번 러시아랑 국경 조약을 맺어요. 다시 이거 좀 선 다시 하자. 고급 이게 뭐죠? 뭔가 갑자기 화면이 이상해졌어. 이거 어떻게 돌아가지? 죄송해요. 나 너무 당황했어. 미안해요. 자, 그래서 그 고금도서 집성을 여기 완성한 거를 좀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네르친스크 조약에 이어서 다시 한번 러시아랑 국경선을 설정하는데 그거를 캬흐타 조약이라고 해요. 내용은 똑같아요. 러시아랑 다시 한번 국경선을 평등하게 설정한 겁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지정은제라는 게 등장해요. 지정은제. 이걸 여러분들이 명나라 때 장거정이 실시한 1조 편법이랑 비교해야 돼요. 1조 편법은 뭐였죠? 양세법 이후에 수십 가지로 늘어난 잡단 세금을 딱 두 개로 뭐로? 토지세인 지세와 인도세인 정세로 딱 줄여서 은으로 납부하겠다. 이게 1조 편법이죠. 지정은제는 한 발 더 나간 거야. 왜냐면 1조 편법에서 세금을 거두는 기준이 지세뿐 아니라 인도세인 정세도 있다 보니까 가난한 백성들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인도세를 내야 하니까. 그래서 그 인도세를 내야 되니까 그 신고를 안 하니까 인구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이제 강희제가 토대를 만듭니다. 강희제가 선언합니다. 지금은 살기 좋은 시대니 지금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인도세를 매기지 않겠다. 해서 인도세를 딱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성세 자생인정이라 그래요. 지금은 성세, 살기 좋은 시대니 지금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인도세를 매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집계된 인구 결과를 토대로 인도세 총액을 딱 고정시키고 지금부터는 더 이상 인도세를 매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걸 이어받아서 옹정제가 이걸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서 그 아버지가 고정시켜준 인도세인 정세를 모두 토지세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세인 인도세를 토지세에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은으로 납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 이런 말이 꼭 나와. 정세를, 인도세를 영원히 고정해서 지세에 합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세금을 다 뭐로만 걷는다? 토지, 지세로만 걷는다는 거야. 이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이제 자연 인구가 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신고했던 사람들이 저 실은 애 낳았어요 이러고 다 신고하는 거야. 세금 안 내니까 신고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인구 카운팅이 정확히 되면서 그동안 숨어있던 인구들이 집계가 되면서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은제하게 되면은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 은으로 징수했다. 강희제 때 인정수를 고정시키고 이걸 옹저때 때 옹정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정수를 늘리거나 줄이지 말고 영구히 고정을 해서 이것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겐 정세를 거두지 말도록 했다. 이게 강희제의 성세 자생 인정이고 이걸 토대로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게 옹정제예요. 당연히 반발이 엄청났겠죠. 생각해봐. 가난한 사람들이 내야 되는 인도세를 지금 전부 다 토지 소유자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증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반발을 엄청 하거든. 근데 옹정제 냉면 제방이잖아. 다 죽여버립니다. 세금 내기 싫어? 그럼 저승가 하고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지주들이 있는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좀 부럽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세금도 아니고 공납 하나, 그 공납을 현물해서 토지 기준으로 쌀이나 돈으로 걷는 대동법을 시행하는 것도 100년이 걸렸어요. 청나라는 훨씬 빠르게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은제를 가지고 뭐 옹정제, 강희제를 물을 수도 있고요. 세금제도 특집, 균전제에 기반해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었으니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세금을 걷겠다. 균등과세, 조용조. 그러다가 안사이 난 이후에 양세법으로 바뀌죠. 이에 더 이상 균전제로 토지를 못 나눠주니 국가가 빈부차이를 인정하고 보유한 자산에 따라서 차등과세 1년에 2번 현물로 납부했죠. 여름, 가을. 그 원나라는 강남지방은 양세법으로, 화북지방은 그들의 고유세법으로 강남지방에 있는 한족들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명나라 들어와서 1조 편법. 잡다한 세금을 지세와 정세로 1조화시켜서 토지와 인두세로 1조화시켜서 은으로 납부하게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청나라 때 강희제 옹정제 때 지정은제가 된 거야. 이 인두세인 정세를 어디다가 지세에 합쳐서 이제부터 세금은 토지로만 걷는다. 마찬가지로 은납하고요. 이런 식으로 세금 제도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룡제를 볼 건데, 권룡제 때가 이제 절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중국 영토의 원형을 만든 게 이 사람입니다. 그럼 지도를 볼까요? 자, 명나라 때 영토에 비해서 청나라 때 영토가 엄청 늘어나요. 그죠? 이때 이 영토를 만든 게 권룡제인데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은 그렇잖아. 황허강 이북지역, 그 정치 군사적 중심지인 화북 지역이나 혹은 창장강 이남, 경제 중심인 강남. 원래 중국의 전통적인 영토라면 요 정도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청나라가 들어왔지. 청나라가 원래 그들의 지역인 만주 지방에 이어서 이 몽골, 신장, 티벳, 위구르 이런 지역까지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원형이 된 거야. 원래 그 전통적인 한족의 영역은 만주, 몽골, 신장, 티벳, 위구르 다 아니야. 화북이랑 강남만 원래 중국 땅이에요. 사실 그것만 해도 많은데 엄청나게 많이 먹은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중국의 은인인 거죠. 그냥 다시 이상적인 건 춘추 전국 시대 혹은 위진남북조 시대 이렇게 화북이랑 강남 지역으로 좀 해도 되지 않나 싶긴 한데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아무튼 권룡제 때 영토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권룡제 때 몽골 홍타이즈가 정복한 거 아니었나요? 근데 그때 이후에도 계속 반항을 하거든. 그 몽골을 완전 찍어 누르고요. 특히 얘네 잘 나와요. 티벳, 신장, 위구르. 티벳, 신장. 이 지역은 권룡제 때 이제 처음으로 청나라의 영토로 완전히 편입이 됩니다. 티벳, 신장, 위구르 등을 정복을 했고요. 이때 이제 청나라는 진정한 다민족 대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족 지식인을 회유하고 통제하기 위해 고금도서 집상을 2대에 걸쳤다면 이 권룡제는 자신이 직접 또 다른 그 한족 지식인을 통제하고 회유하기 위한 편찬 사업인 사고전서를 편찬해요. 이 사고전서 여기 나오죠. 권룡제 때 지식인들을 회유하고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국에 약 8만 권에 이르는 책들을 경사자집으로 4종류로 분류한 거야. 그래서 사고전서예요. 그래서 10년에 걸쳐서 제작을 했고 이 과정에서 만주족에 반대하는 한족의 글이나 책들을 모두 소각하거나 금서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영국에서 사신이 찾아옵니다. 동서양의 만남이죠. 은근 중요해요. 맥카트니 사절단이 오는데 얘네가 왜 왔냐? 자, 예전부터 서양 애들은 중국의 문화, 차, 비단, 도자기라면 환장을 했어요. 특히 영국 애들이 차라 그러면 환장을 했거든. 근데 문제는
걸륭제 때 가면은 공행무역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서양과의 무역 창구를 only 딱 한 곳, 광저우 하나로만 딱 제한을 한 거예요. 이 광저우만 개항을 하고 여기에 담당 책임자로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에게 허락을 받은 상인인 공행을 통해서 이 광저우에서 서양과 무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수요는 많은데 오직 광저우 한 군데서만 공행들이랑 무역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공행들이 공무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깽판들 엄청 치는 거예요. 뇌물 내라 해 이러고 막 하니까 이제 영국 애들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역을 하느냐. 공행무역 하지 말고 뭐 하자? 우리 자유무역을 합시다. 항구 다 열고 양국이 평등하게 무역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위해 맥카트니 사절단이 오는데 얘네가 어디를 방문하냐면 지금 누굴 만나러 온 거야? 걸륭제를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데 베이징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열하를 옵니다. 이 열하는 그 베이징 위에 있는 청나라 황제들의 여름 피서지예요.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좀 더 시원한 북방 지방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맥카트니 사절단이 베이징에 왔더니 황제폐하 휴가 갔는데요. 이래가지고 열하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박지원도 이 열하를 방문하고 쓴 게 열하 일기잖아. 이 열하를 와서 걸륭제를 만나서 자유무역을 요구하는데 첫 만남부터 삐걱거려요. 걸륭제가 말하죠. 대가리 박아. 가 황제에게 행하는 예법을 강요한 거야. 절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맥카트니 사절단은 우리 영국에서는 여왕폐하에게도 그런 식으로 예법을 안 합니다. 해가지고 막 갈등이 벌어지고 막 그래요. 그 사진 보면은 걸륭제가 삐 누워있고 맥카트니 사절단은 무릎 꿇고 딱 그 귀족에게 하는 예법을 하고 있고 막 그런 사진이 있는데 아무튼 이 맥카트니 사절단의 자유무역 요구에 관해서 걸륭제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지대물박이란 이야기를 하죠. 우리 청나라는 지대, 땅은 넓고 물박, 물건은 풍성하다. 우리는 굳이 너희 서양 오랑캐들과 교류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나라 문 열어주는 건 니들 불쌍해서야. 그러니까 먹고 떨어져 하고 거절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영국이 깊은 원한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이때는 못 쳐들어와. 왜? 전성기니까. 그리고 뒤에서는 아편무역을 준비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청나라가 혼란기에 빠졌을 때 본격적으로 아편무역을 하게 되죠. 자유무역이 싫어? 아편무역은 어땡? 이런 거죠. 자, 하지만 걸륭제 때는 굉장히 나라가 발전했지만 동시에 쇠퇴의 시작이었어요. 걸륭제가 너무 오래 살기도 했고요. 이 걸륭제가 말년에 가서는 사치랑 향락에 빠집니다. 자만에 빠진 거죠. 황제가 사치에 빠지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도 덩달아 국가 기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걸륭제가 죽고요. 그 다음에 바로 왕이 된 게 가경제인데 가경제가 즉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백년교도의 난이 터집니다. 자, 백년교도 우리 언제 배웠죠? 네, 원령교체기 때 이 원나라 명나라 넘어갈 때 이 백년교의 영향을 받아서 홍건적이 나왔잖아. 이걸 이용한 게 주원장이었잖아요. 근데 주원장은 황제가 된 이후에 백년교를 버립니다. 백년교가 지하에 숨어들었다가 다시 또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청나라 말기 가경제 시기 때 걸륭제가 죽자마자 꾸준히 준비했던 백년교도들이 걸륭제가 죽었다! 이러고 이제 난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백년교라 그러면 원명교체기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나라 말기에 나올 수도 있고, 청나라 말기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누가 진압해야 돼? 청나라의 자랑, 팔기군이 진압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팔기군이 이거를 제대로 진압을 못해요. 이걸 진압하는데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려. 그래서 팔기군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청나라가 힘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정표가 된 게 바로 가경제 백년교도의 난입니다. 걸륭제가 죽고 난 다음에 터진 거예요. 마치 진시황이 죽고 진승 오광의 난이 터졌듯 걸륭제가 죽고 백년교도의 난이 터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조의 한족 통치를 볼 건데 이 청조의 한족 통치는 크게 강경과 회유책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그 전에 침투왕조 기억나세요? 침투왕조. 이 침투왕조는 북이, 화북지방을 장악한 선비족의 북이었어요. 근데 왜 얘네를 침투왕조로 부르냐? 효문제가 무슨 정책을 시행했죠? 한화 정책을 시행했죠? 그럼 어떻게 했죠? 민족이 사라졌죠. 선비족이 사라졌잖아. 그지? 그래서 얘들은 비록 중국을 점령하긴 했지만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침투하는 걸로 끝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정복왕조라고 한다면 거란족이 만든 요나라, 그리고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 그리고 몽골족의 원나라,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금이라 적었지? 여진. 다시 한번
중국을 지배한 여진족의 청나라. 얘네를 우리가 정복왕조라 불러요. 자, 얘네들이 침투왕조인 북이랑 구분되는 점은 뭐죠? 이원적인 지배체제. 그들 고유의 문화를 지켰다는 거야. 요 나라는 북면관, 남면관. 북면관을 통해서 거란족을 그들의 고유의 부족제로 다스리고, 한족들은 남면관을 통해서 주연제로 지배했죠. 금나라는 맹한모국제, 원나라는 인종차별적인 몽골인 제일주의. 그리고 청나라는 만한병용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정복 왕조의 완성이라 그러면 우리가 청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세련됐거든요. 어떻게 했냐? 청나라는 당근과 채찍을 정말 적절하게 써요. 아이고, 왜 이래? 자, 그래서 강경책. 일단 찍어 누르건 찍어 누릅니다. 변발과 호복을 강요해요. 그러니까 옷을 이제 옷과 머리 스타일을 다 청나라식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청나라에 반대되는 사상은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금서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청나라 때 있었던 반청 지식인 탄압, 바로 문자의 옥이라는 게 있어요. 문자가 만든 감옥이라는 거야. 문자의 감옥. 그래서 여기 나오죠. 문자의 옥. 청나라 조정은 청을 비방하거나 만주족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엄하게 다스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을 오랑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다 처형했다. 그래서 문자의 감옥, 이런 것들이 문자의 옥이에요. 그 위대한 애는 강의지, 옹정제, 권룡제도 문자 욕으로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을 탄압을 합니다. 이게 찍어 누르기만 하면 반발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회유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만한병용제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주요 관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등용하는 게 만한병용제입니다. 그리고 과거제도 굉장히 활발하게 시행을 해요. 과거제를 통해서 한족을 등용해서 당시 한족 지식인들인 신사층의 특권을 유지해서 이 신사층을 청나라의 지배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청나라 말기에 한족 농민들이 일으킨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한 게 한족 지식인들인 신사예요. 그리고 청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양무운동했던 사람들도 신사예요. 이홍장 신사거든. 자, 그래서 여러모로 몽골인 제일주의랑 많이 다르죠. 몽골인 제일주의는 뭐야? 오직 몽골인들만. 그래서 몽골인들이 정치를 담당하고 국가의 재정과 행정은 생목인에게 맡겼었죠. 근데 청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대규모 편찬 사업도 벌입니다. 아까 말했던 지식인들을 회유하고 통제하기 위해 강의제, 옹정제, 고금도서 집성, 권룡제, 사고전서. 자, 그럼 명나라는 이런 편찬 사업 안 했냐? 아니야, 얘들아. 명나라도 편찬 사업을 해. 그러니까 편찬 사업이라고 무조건 무지성으로 청나라 찍으면 안 돼요. 책 이름 중에 땡땡대전이라고 나오는 건 다 명나라야. 성리대전, 영락대전, 사서대전. 심지어 이거 3개 만든 것도 명나라에서는 딱 한 명이에요. 영락제. 그래서 명나라 영락제의 편찬사업, 청나라 강의제, 옹정제, 권룡제의 편찬사업,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을 통치한 게 다민족 융합정책인데요. 직할지. 그러니까 봐봐. 청나라 영토는 너무 넓어졌어. 그러니까 원래 그 한족들의 전통적인 영역인 화북지방이나 강남지방 이외에도 몽골, 신장, 티벳, 위구르까지 너무 넓어졌잖아. 그래서 이원적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한족의 전통적인 땅인 그 강남과 화북지방은 직할지로 삼아서 지방관을 파견해서 9년제로 다스리는데, 그 외 주변 지역, 그 주변을 번부라 그래요. 거기는 토착 지배자를 이용해서 간접 지배합니다. 몽골, 신장, 티벳, 위구르 같은. 어디서 들어봤죠 이거? 당나라 얘들아. 당나라가 그들의 정복 지역에 도읍을 설치해서 그 지역의 토착민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다스리는 기미 정책을 시행했잖아. 그걸 벤치마킹 한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는 직할지에는 9년제를 통해 한족을 직접 지배하고요. 티벳, 몽골, 신장 같은 주변 지역은, 그 소수민족들은 토착 지배자를 이용하는 간접 지배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만도 채 되지 않는 여진족들이 수억 명의 한족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족 이외에도 다양한 소수민족들을 잘 끌고 간 거죠. 그리고 군사제도는 청나라면 또 알아야 되는 중앙군, 8기. 처음은 만주족만 있었지만 그 이후에 몽골, 한인 8기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지방에는 한족으로 이루어진 노경이라는 군사제도도 있어요. 얘도 은근한 쏠쏠한 포인트야. 청나라 때 지방군은 한족인 노경, 중앙군은 8기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청나라 정치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빠르게 우리 명청의 사회, 경제, 문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